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밤이 깊었습니다. 이준우책입니다. 지난 열흘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2주 동안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은 문 대통령을 지금 궁지로 몰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방송에서 여당이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할 사건으로 코로나 재확산을 예상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G7 회의에서 보았듯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문 정부가 이 K 방역을 세계 만방에 자랑해 왔으니 말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이 벌어진다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들의 경제 파탄과 민심 위반은 불보듯 뻔하다. 그래서 정권 재창출은 없다. 이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과연 재정으로 언제까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손실을 메꿀 것인가요? 이제 문 대통령이 말하던 11월 집단 면역을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작년 12월 28일 모더나 회장과 화상 통화를 한 다음에 모더나 백신 4천만 회분을 올해 2분기에 들여온다고 자랑한 것은 역사적인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7월 12일 특별 방역점검회의에서 A4 용지를 들고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 방역을 짧고 굵게 끝내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짧고 굵게 하는 방역을 체험하셨습니까? 여전히 백신은 가뭄입니다. 도대체 이 대통령에게 그런 걸 A4 용지에게 적어주는 비서는 누구일까요? 문제의 기모란 방역기획관입니까? 청해부대 이 문무대왕암 장병들을 백신 접종 없이 방치한 것은 문 정부가 자랑하던 K방역이 허울 뿐인 것을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301명 중에 82%인 247명 확진입니다. 작년 초 프랑스 항모 샤를 드골호가 장병 47%가 감염됐다고 해서 세계적인 화제가 됐죠. 미국 항모 시어도 루스벨트호가 장병 22%가 감염이 되었습니다. 이제 문무대왕암이 역사에 남을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백신 300개를 냉동 보관 박스에 담아서 이 군용기실에 보냈으면 될 문제였는데 국방부는 애초에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난달이죠. 서욱은 문 대통령에게 청와대에서 파병부대 관련 보고를 하면서 방역 대책은 이런 방구도 없었으니 말입니다. 그러고도 사건이 터지자 변명이 이렇습니다. 계약 문제 때문에 백신의 국외 반출이 어려웠다. 이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까? 문무대왕함은 국제법상 우리 영토입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거짓말을 못했습니다. 그녀가 7월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 군인에 대한 접종이기 때문에 제약사와 협의해 백신을 보내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국외 반출과 관련해 세부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었다. 국방부가 거짓말을 한 거죠. 제가 서욱 같으면 쥐구멍이라도 찾겠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뻔뻔합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부터 서욱도 그리고 문무대왕함을 지휘하는 합참의장도 한마디 사과가 없습니다. 언론이 이를 질타하자 서욱이 비로소 사과했습니다. 청해부대를 지휘하는 합참의장은 병풍처럼 옆에 서 있었습니다. 국방차관과 함께 말입니다. 결국 저는 퇴함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들을 수송기로 퇴각시키는 작전명이 오아시스 작전입니까? 참 기막히는 작전명입니다. 그 오아시스가 신기루가 아니길 빌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말이 재미있습니다. 신속하게 군 수송기를 보내 전원 귀국 조치하는 등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참 대단한 유체이탈 화법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이제 자영업자들은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이 됐죠. 7월부터 전면 시행된 주 52시간제에 이어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는 날벼락입니다. 문 대통령이 이미 실패한 자신의 경제정책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설마 문 대통령은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걸 즐기는 걸까요? 저는 다음 대선에 친문이 절대 못 이길 이유로 코로나 확산과 그리고 세금 폭탄 그리고 바로 이 소득 격차 확대를 꼽습니다. 그 말은 역설적으로 보수가 정권을 탈환해서 신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감세와 작은 정부
그와 함께 노동계획을 통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 정책으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제 탄력성을 도입해서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문정부 세금 폭탄의 상징인 보유세는 공시가 제도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유일의 종부세 제도는 폐지를 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는 제도의 취지에 맞추어서 다주택자라도 본인이 실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한해서는 종부세를 면제해야 합니다. 이 명확한 정책을 국민의힘은 왜 당론으로 정하지 못할까요? 김종인이 만든 경제민주화 강행 때문입니까? 최근 무엇보다 우리 모두를 억누르는 것은 8개월 남은 다음 대선에 보수가 또다시 패퇴할지 모른다는 염려가 아주 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당 친문 후보를 압도하는 야당 후보가 없다는 사실이 그런 우리를 정복시키고 있습니다. 그 염려는 두 가지 점에 기인합니다. 하나는 그동안 반문으로 인기몰이를 해왔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도가 가족의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뚜렷한 하향세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본인 역시 보수 우파를 대변하기보다 좌우를 넘나들며 이 반문에 의지한 대중적 인기에 연연했습니다. 한겨레신문에 본인이 삼부토건 전 회장인 조남욱의 향응 등을 받았다는 보도마저 나왔습니다. 이제 본인 검증이 시작된 겁니다. 물론 직후에 윤석열 캠프는 강력히 이를 부인했지만 한겨레 기사에 나온 캘린더에 적힌 내용의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가 패퇴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번에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을 비롯한 국민의힘 후보군 중에서 아직은 이 대중적 흡인력을 보여주는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에 매력있는 대중 정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나라 보수파는 또다시 패퇴하는 걸까요? 제가 지난 열흘 동안 방송을 쉬면서 냉정하게 살펴본 이 나라의 정치 상황은 너무 비극적입니다. 이 나라는 두 조각이 났습니다. 그 한쪽에서 문재인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는 신입니다. 적어도 대깨문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신은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수많은 광신도들에게 미안하다, 내 책임이다 라며 잘못을 빌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일이 있으면 맨 앞에서 찬양을 받지만 책임질 일이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까요? 코로나가 재확산하면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다시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로 7월 3주차 국정 지지도는 무려 46.8%입니다. 총체적 실정에 유일하게 내세우던 K 방역마저 조롱거리가 됐는데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급상승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사실 코로나가 확산될 때마다 문 대통령의 지지도는 올랐습니다. 그걸 두고 단순히 국가 위기 상황에서 통치자를 중심으로 뭉치는 결집 현상으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방역 실패뿐이 아닙니다. 탈원전에다 전력 수요 예측조차 하지 못해서 올여름은 어쩌면 블랙아웃을 경험할지도 모르게 됐습니다. 그런 판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이제 길거리에 나앉을 판입니다. 그런데도 치솟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원인은 많겠지만 핵심은 야당의 대안 세력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30대 남성의 지지를 받으며 당대표 자리에 오른 영선 이준석은 아직은 대중을 휘어잡을 카리스마가 있을 턱이 없습니다. 단지 무능한 야당의 대안으로 떠올랐을 뿐이죠. 그렇습니다. 이 문 대통령은 적어도 친문 세력에게는 신입니다. 이 월성 문제는 언제 폐쇄되는가? 이런 문 대통령의 한마디에 국가의 공조직이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장관이 앞장서서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습니다. 내 친구 송철호 당선의 소원이다. 이 말에는 청와대 모든 부서가 움직였습니다. 경찰이 앞장을 서서 선거 상대방 김기현에게 덤터기를 씌웠습니다. 장자연, 버닝썬, 김학의 사건의 조직의 명운을 걸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김학의는 불법 출금됐고 이를 감추기 위해서 친정권 검사들이 움직였습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겪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갈지 모르는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는 문 대통령의 부하가 부지기수입니다. 그걸 두고 신의 말에 놀아났다고 할 건가요? 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입니다. 신은 잘못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을 시험에 들게 할 뿐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중국의 어려움은 우리의 어려움이니 창문을 활짝 열고 중국에서 오는 바이러스를 받아들였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그 바이러스에서 도망다니는 일은 국민의 몫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이제 오후 6시면 두 사람 이상 만나지도 못하는 통제국가가 됐습니다. 문 정부는 그동안 K-방역을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아니, 전염병이 퍼지자 그걸 국민적 단합으로 이용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니 하는 엉뚱한 정책으로 그들이 난 경제에 코로나는 너무 좋은 핑계거리가 됐습니다. 오히려 그때까지 폭망했던 경제의 기저효과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제가 살아난 나라가 됐으니 코로나는 신의 은총이 된 셈입니다. 처음부터 백신 도입은 뒷전이었는데 언제 마스크를 벗게 될지, 언제 마음 놓고 사람들을 만나도 되는지는 문 대통령에게 처음부터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 대통령은 유독 민노총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 3일이죠. 오후 종로 3관 내거리 차로를 기습 증가하면서 민노총 8천여 명이 불법 집회를 열었는데 아직 단 한 명도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19일이죠. 이 경찰은 2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25명에 대해 내사에 착수해 이 중에 23명을 입건했다. 주최자 등을 상대로 계속 출석 요구를 하고 있으며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친절했습니까? 경찰은 뒤늦게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집회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집회 참가 노조원 3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죠. 질병관리청은 민노총에 집회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양경수 위원장은 19일 SNS에 확진된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에 대해 방역당국은 강서구 직장 관련 확진자로 규정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무총리가 앞장서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로 규정하며 방역 실패의 책임을 민주노총에 전가하고 있다. 언론은 작년 광복절 집회 다음날 문 대통령이 국가 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하자 직후에 정광훈 목사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과 비교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광화문 집회장소 근처 기지국 접속 정보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일대의 CCTV를 뒤져서 집회 참가자 파악에 나섰습니다. 작년 11월 노영민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집회 주최자들을 두고 살인자라고 부르는 희대의 망언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런 문 정부가 이번 민노총 불법 집회에는 왜 이리 조용한가요? 그들은 살인자가 아닙니까? 통신기록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파악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7월 16일에 정부 방역에 항의하는 자영업자들이 차량 시위에 나서자 경찰은 강력 제지했습니다. 문 정부의 편 가리기는 시위에 대응하는 태도에도 그대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세부 지침은 누가 만든 것일까요?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헬스장의 러닝머신 속도를 6km로 제한하고 에어로빅 음악 빠르기까지 정하는 이 코미디 같은 탁상 행정을 한 자는 누구입니까? 지하철 버스는 제한하지 않으면서 오후 6시 이후에 택시 탑승 인원을 2명으로 제한한 것을 보면서 헛웃음만 나옵니다. 이러니 자영업자들은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들은 확진자가 늘 때마다 자영업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해왔다며 촛불 시위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4차 대유행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번 4차 대유행은 분명 인재입니다. 우선은 청와대 방역기획관 감투를 쓴 김호란이 타깃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작년 문 정부가 백신 확보에 실패하자 방송 등에서 백신 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서 문 정부를 엄호했습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전문성을 갖춘 책임자라며 방역기획관이라는 자리를 마련해서 그녀를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방역 컨트롤 타워라고 하지만 그녀에게 무슨 힘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백신을 확보하는 것은 그녀의 능력 밖 문제입니다. 다만 방역기획관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에어로빅 노래 따위를 제한하는 코미디 같은 탁상 행정은 하지 않아야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12일 기자들과 서면 문답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방역기획관은 방역정책 수립 역할, 청와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그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결국 방역 실패는 집단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문 대통령부터 12일 특별 방역점검회의에서 그렇게 말했죠. 이렇습니다. 우리가 방역에 실패한다면 또는 방역 때문에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책임있다. 이날 회의는 김부겸, 정은경, 오세훈, 박남춘, 이재명 등이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 발언대로라면 방역 실패의 책임을 지고 단두대에 오를 명단입니다. 문제는 이미 실패한 방역을 두고 문 대통령이 우리가 방역을 실패한다면 이라고 말하는 현실 인식입니다. 도대체 문 대통령은 방역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일까요? 문 대통령 말은 이렇습니다. 합동 점검반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방역 수칙을 어기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강력히 적용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제 택시를 탈 때도 음식점에 갈 때도 눈치를 보게 생겼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오른 것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옥죄는 또 하나의 덫이 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델타 변이보다 무섭다. 이 자영업자의 말이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832조인데 이자도 못 갚아서 곧 빚 폭탄이 터진다는 우울한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동재 기자가 무죄를 받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판결도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에 가지 않기로 한 것도 사실 꼭 짚을 점이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대선 향방이 더 큰 문제입니다. 지난 10일 홀로 강변을 걸으면서 참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이 모처럼 지난 영상에 저를 위로해 주신 댓글도 다 읽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요즘은 유튜브에 오른 도베르만 영상들을 보는 걸로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